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ken의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 홍라희 회장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분하는 것은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납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 야, 이 파는 액수가 말이죠.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이제 한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지금 매매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주식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속세 납부하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이 박현주 회장이 말이죠,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이 말이죠, 사실 5,000피를 넘어간다.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투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박현주 회장 하면은 아주 뭐 입지전적인 뭐 인물이죠. 우리 국내에서도. 그야말로 일개증권 회사의 직원이 지금 미래에셋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야, 미래에셋이 지금 어느 정도나 컸냐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규모가 1,000조가 넘는 지금 자금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1,000조 원이 넘는 미래에셋 금융그룹으로 키워놨어요. 창업 후 30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주꾼 중에 제주꾼이죠. 그래서 이 박현주 회장의 말하자면 이 투자 안목, 투자 지혜, 전략, 이런 거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메시지가 나왔어요.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메시지. 자, 그래서 이제 옥중 메시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홍준표 지금 전 시장이, 야, 이 공천 지금 이 강선우하고 김경 이런 김병기 여기에 억울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본인이 당 대표일 때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야, 이 비리가 말이죠. 참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의 지금 과거 자기의 직접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참 어마어마한 이 비리, 복마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말이죠. 이제 공천 게이트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야, 지금 어마어마한 비리가 여기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공천제도를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참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말이죠. 2004년도니까 20년 얘기인데, 자기를 갖다가 지금 공천을 주면은 얼마를 주냐? 15억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15억 원. 2004년도에 BK 충진원에 와서 자기한테. 근데 이게 말이죠. 어느 자리로 공천을 주면 공천 심사 우연을 할 때 얘기인데 15억 원을 주면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4월 총선 때네요. 총선 때. 야, 그리고 2006년도 지방선거 때도 말이죠. 동대문 구청장 자리를 주면 15억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선우 1억 준 거? 지금 그래서요. 홍준표 시장 얘기가, 야, 별로 많이 안 올랐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뭐 웃으면서 제가 방송하는 게 맞는 건지도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지금 홍라희, 지금 나움, 미술관 명예관장이죠. 홍라희 관장이요. 3년 전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한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 원 규모가 되는데, 지금 상속세를 다 이 금년도까지 완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홍라희 관장은요, 지난 9일 날 신한은행하고요,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하는 내용의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고 세금 납부 및 대출금 상환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각은요, 고 김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에 현재 상속세를 분납 중에 있는데, 이
분납 중에 있는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일가는요, 2021년부터 5년간에 걸쳐서 6번 나누어서 연부 연납 방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마지막 상속세 납부가 이번 4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9일 기준 삼성전자의 종가는 13만 9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따지면 규모는 2조 850억 원 수준이고요. 다만 지난 16일 종가는 14만 8,900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실제 처분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야, 참 이 뭐 상속세도 참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1,500만 주 2조 원이 넘는 이거를 처분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현주 회장. 예. 우선요, 박현주 회장은 뭐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은 이번에 이제 기본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서 광주 제일고등학교하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급쟁이 증권맨으로 일하다가 97년도에 이 DJ 때죠. 미래에셋 자산 운용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고객 자산이 1,000조 원이 넘는 미래에셋 금융그룹으로 키워서 현재는요, GSO 글로벌 스트래티지 오피서, 즉 글로벌 전략가라는 직함으로 그룹의 투자와 전략을 지휘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한 자리 맡고 있어요. 예, 이재명 정부에서 말이죠. 지금 이 박현주 회장이 맡고 있는 자리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민간우연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 민간우연장을 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 이게 이제 뭐 시간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포모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현주 회장은요, 29년 전에 저축에서 투자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투자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미래자산 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 이제 파이낸스맨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박현주 회장이 최근에 이 최대 투자 성공 스토리는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투자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투자해서 15배의 수익을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역시 박 회장의 투자 선구안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말에 국민성장펀드 민간 우연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투자와 관련된 이 박현주 회장의 안목을 한번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인터뷰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냐? 그랬더니 이제 AI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전체 지수가 문제가 아니고 잘 나가는 섹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이 다 마찬가지고 몇 년 전부터 섹터별로 차별화가 심할 것으로 보고 섹터 ETF에 집중해야 됐다고 판단해서 2018년도에 섹터 ETF가 특화된 자산 운용사인 글로벌 X를 지금 이제 인수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대급 급성장을 예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시장이 성공하고 있고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미국, 중국 등 성장 혁신 기업을 주목해야 되고 지수는 올라도 하락 종목이 많다. 글로벌 경쟁력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삼성이 전 세계 1등 스마트폰을 만든 것처럼 반도체,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로보틱스 이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휴머노이드, 중국이 로보틱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듯이 피지컬 AI는 국가와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서 적극 투자할 예정이다. 예.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면 늦냐? 그랬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유망하고 중국 반도체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 미국, 한국, 중국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게 올 것 같다. 우주 산업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반도체 지금 굉장히 높지만은 여전히 투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우주 산업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X 인수는 성공적이었냐? 야, JP 모건이나 인수 붙었는데 본인이 날아가서 직접 창업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경쟁자 가격에 2배를 주겠다고 해서 인수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인수 이후에 운용자산이 10배가 일어날 정도로
초보자 자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스페이스X 투자 대박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결정했나 하니까요. 투자 결정할 때 차업자를 중시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통해서 지상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는 우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자도 별로 없는 유니크한 혁신적인데 인프라 투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창출하는 바탕이 된다. 자율주행에도 도심 항공택시에도 우주 통신망이 필요하다. 예. 야,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안목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지만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 앞으로 진화된 금융기업 구글 등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예. 고환율 관련해서 고환율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산업 경쟁력 저하 그리고 과도한 부채와 부채 증가 속도, 중국의 기술 굴기, 미국에 대한 과도한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하게 현 정부 실책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또 이재명 정부가 산자하니까 이렇게 평가하겠죠. 정부 정책의 실책이 크다. 이게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 이외에 거의 모든 분야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원화보다는 달러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달러를 풀어 막을 수 없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보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남해안 벨트를 개발하여 관광, 의료, 교육,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또 다른 그리고 이제 미국, 인도 그리고 한국, 중국 여기에 25%씩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왜 그러냐? 미국과 중국이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잘 나가지만 중국을 투자자에서 세상에서 빼면 안 된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예. 그래서 그 사이 중국은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산업별 클러스터 조성으로 생산성을 대폭 높였다. 중국 공장을 그대로 주고 중국 기업들처럼 효율을 높였으면 동남아 이전보다도 더 성공했을 것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가 무서울 정도다. 인도 성장세도 놀랍다. 세계 증시 시총 10%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경제가 중국 기술 굴기 성공으로 미국, 중국 양극 체대, 미국, 중국의 GDP에 말이죠. 글로벌 GDP 비율이 27%, 17% 중국이, 미국이 27, 글로벌 GDP, 중국이 17%.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도합 두 나라가 왜요? 전 세계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이 숫자 꼭 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요, 인도가 부상하는 삼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만큼 발달한 제조업을 갖춘 나라도 드물다.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한국, 미국, 중국, 인도를 4분의 1씩 가져가는 게 좋다고 본다. 야, 그래서 세계 증시 시총이 10%, 현재 3, 4%인데 1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더 팽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사실상 끝물이다. 그러면서 지금 미래에셋은요, 부동산을 전부 팔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그러니까 옛날 대우증권 본사 건물 또 팔았고 2조 원짜리 학교 테크원 타워 빌딩도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은 지난 10년간 공급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산이 많고 한강변도 있고 녹지를 잘 활용하면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수 있고 서울 근교 골프장에도 20평짜리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금투자는 계속 유용하냐? 그랬더니요. 금투자.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각국 중앙은행들이 금투자액을 달러 투자액이 중앙은행들의 금투자액이 달러 투자액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달러가 불안하니까 금을 사고 있고 미국이 달러주의를 지키려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성공 가능성이 크다. 금속 광물 에너지 시장도 유망하다. 예. 자, 그리고 창업과 관련해서 말이죠. 창업과 관련해서 꿈을 크게 가지고 독창적이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아이템을 찾기 바란다. 시스템 반도체 등 AI 인프라, 로보틱스 등 AI 애플리케이션 모델 창업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물론 바이오나 뷰티 테크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취도 없다. 창업은 내고판 현실이고 창업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에 집중해야 된다.
총기에 잠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을 빼고는 오로지 일에 집중했다. 외부 활동, 취미 활동을 끊고 본업에 집중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들 뭐 창업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각자 책임하에 뭐 잘들 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주식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박현주 회장은 뭐 세계적인 그야말로 글로벌 전략가잖아요. 투자 전략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조선일보, 제가 그래도 상당히 거의 그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재테크 관련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박주연 회장이 발언한 내용은 거의 다 인용을 해 드렸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전광훈 목사님의 지금 옥중 편지 2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중 편지 제2호, 옥중 서신. 국민 저항권이란 무엇인가? 국민 저항권이 수없이 발동되었지만 가장 정확하게 적용된 것은 4.19 때였다. 4.19는 헌법 전문에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4.19가 일어난 이유는 이기붕이가 부통령하려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오늘날은 부정선거 없는가? 만약 부정선거 없다면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공수부대를 250명 보냈고 선관위는 300명을 보냈다. 계엄 이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를 해킹했더니 11번 시도해서 6번 뚫렸고 암호 번호가 1, 2, 3, 4, 5였다. 부정선거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외부 세력이 한국 선거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이다. 4.19 때는 이승만이 단독 후보였고 부와 경선했던 신익희 선생은 익산에서 선거 유세 후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고 조병욱도 암으로 죽어서 이승만이 단독 후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기붕이 부정선거하는 건 알고 이승만은 자진하여 하야하였고 이기붕과 부인 박마리아는 자기의 친아들 이강석에게 총맞아 죽었고 이강석이도 자살하여 죽었다. 그리하여 4.19는 끝나게 되었다. 우리는 4.19처럼 하면 안 된다. 4.19 때는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죽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비폭력 저항으로 광화문 광장에 1만 명만 모이면 국민 저항권이 완성될 것이다. 국민 저항권은 천부인권이며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한다. 언론은 이제 사법부, 국가행정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말이죠. 제가 이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 제2호를 지금 제보를 받아서 여러분께 빠르게 보도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정선거가 나왔으니까 미르 시스템스 요거와 관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장재원 박사가 미르 시스템스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문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미르 시스템스가 전 세계 3대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중에 하나예요. 자, 한국의 미르 시스템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미국의 도미니언스, 요 세 개 와사가 요게 이제 세계적인 부정선거 전자투표 길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좀 자행했다. 이게 전반적인 인식이고요. 그래서 성남이 부정선거의 사이버 거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오스탄 대사도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장재원 박사는요, 집회에서, 어제 있었던 집회에서 미르 시스템 앞에서 집회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도 날렸습니다. 바로 뭐냐? 빨리 FBI의 수사관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즉 미르 시스템스에 파견해서 부정선거 관련 실체를 빨리 파헤쳐 달라. 자,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SCIF,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 X 전문 X 계정이죠. 여기 SCIF에 올라와 있는 이 세계적인 부정선거 현황, 요 자료를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어요.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지금 부정선거가 딱 올라가 있는데 그 부정선거,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미르 시스템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FBI로 하여금 빨리 수사하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장재원 박사가 날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르 시스템스 앞에서 집회를 지금 장 박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보스턴 대사도 최근에 말이죠. 미르 시스템스하고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이게 글로벌 부정선거의 카르텔이다. 하나의
모기업에 공통 모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자개표기 오류, 그다음에 투표 조작을 연기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미국, 한국 선거에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미시간주의 앤트링 카운티 도미니언 오류율은 지금 무려 68.3%나 되는데 이건 허용한 뒤에 750회.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는 64% 심사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르 시스템스는요, 한국의 중앙선관위하고 325억의 계약을 체결해서 이락과 콩고로 수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중국 홍콩 서버하고도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세르비아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 조작도 했다. 예, 이렇게 지금 이 모스탄 대사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르 시스템즈는요, 미국에서 2020년도 대선 부정의 한국 거점이 되었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홍콩뿐만 아니라 한국 성남시를 거점으로 한 사이버 개입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표를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미니언 스마트매틱과 연결된 미르 시스템스의 글로벌 네트워크,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공유하고 있는 SCIF 영상과 맞물려서 이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전 박사의 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요 SCIF라고 하는 부정선거 전문 트위터 계정의 게시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하면서 미르 시스템스를 직접 언급한 바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말이죠. 굉장히 지금 이 미르 시스템스 연계 주장들, 이런 것은 지금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FBI가 미국에서 수사하든 아니면 한국에 와서 수사하든 간에 상당한 지금 의혹을 갖고 조사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번 박사는요, 미르 시스템스의 전자개표를 둘러싼 한국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강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르 시스템스 전 세계 글로벌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하나다. 그리고 이제 항상 장전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가 15 내지 20%가 돼서 이거는 해수의 법칙을 위반한다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는 지금 선관위 전산 조작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르 시스템즈를 인지하고 FBI를 통해서 판기본사 압수수색과 관계자 체포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장전 박사가 밝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미르 시스템스를 빨리 수사해달라 공개 요청하고 있고, 전 국민이 10만에서 50만 명 규모로 편지와 SNS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장전 박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예, 본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홍준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전 시장이 밝히고 있는 이 공천 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뭐라고 이제 공개하고 있느냐? 공천 헌금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한 것이 2004년도 4월 총선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DK 지역 중진 의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재공천만 해주면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공심위에 가서 그 사실을 공심위원들에게 고하고, 그날 그 선배는 컷오프하고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2006년도 4월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공무원 출신이 찾아와서 동대문 구청장을 공천해달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제시하길래 깜짝 놀랐다. 그때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 사무국장 신을 재공천해 주었다. 그 당시에도 광역의원은 1억, 기초의원은 5천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식 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 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본다. 지방의원 공천 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되어 있는 각 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인데, 그런 걸 고치지 않고 눈 감고 왕하는 지금의 각 당 공천 제도로는 그걸 타파하기가 어려울 거다.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 비용과 총선 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의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게 어찌 지금 수사당하는 김병기 강서구만의 일이겠나? 영호남 지역 각 당의 강세 지역은 지금도 뒷거래가 없다고 하니 알 수 없는데, 그 두 사람은 이미 재수없이 걸렸다고 억울해할 거다. 옛날 야당은 공공연히 공천 헌금을 받아서
당의 선거 자금으로 쓰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은 개인의 공천연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국가법상 뇌물이다. 와, 참 심각하네요. 2024년도인데 지금 난 없어졌으니까요. 이거 앞으로도 20년 또 더 가겠네요. 큰일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